고려의 한 지방에서 조용히 살아가던 한 여인의 이름은 역사 속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황후라는 이름은 그녀가 걷게 될 비극과 영광, 그리고 거대한 제국의 운명이 얽힌 이야기를 담아내기에는 충분합니다. 기씨는 본래 궁중의 피도 명문가의 후광도 지니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저 타고난 기품과 섬세한 눈빛, 그리고 말없이 주변을 살피는 총명함으로 주변의 시선을 끌던 소녀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운명이 원나라에 종속되었던 그 시대, 개인의 삶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결정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국의 명령은 바람처럼 불어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곤 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바로 그 바람 앞에서 먼저 흔들려 갔습니다. 원나라 황실의 환관 동만지라가 고려로 파견되면서 그녀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실에서 재정과 궁중 운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맡은 자였고, 자연히 황실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기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때의 그녀는 단지 한 지방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동만지라의 눈에는 묘하게도 다른 가능성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고려는 이미 오랫동안 공려제도라는 굴레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곡물처럼 젊은 여인들을 원나라에 바쳐야 하는 정세 속에서 기씨 역시 그 무리에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씨가 지닌 출중한 자질 때문이라기보다 그 시대 여느 소녀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흐름 앞에서 스스로의 뜻을 말할 수 없었던 탓이기도 했습니다. 공식 기록 어디에도 그녀가 공녀였다는 명확한 문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료의 침묵은 때로 오히려 진실을 더욱 또렷하게 비추기도 합니다. 고려 궁녀 대부분이 황실의 궁녀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녀의 출발, 점 역시 그 흐름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씨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역사적 압력, 그리고 타인의 선택에 떠밀려 원나라 황실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곧 자신이 발을 디딘 세상이 단순한 궁궐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권력과 욕망이 뒤엉키는 공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녀 스스로도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흘러가던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원나라 황실 깊숙한 내부에서 움직이던 환관 동만지라는 단순한 궁정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곁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요직의 인사를 결정하며 황실 운영의 거의 모든 흐름을 조율하는 손에 꼽히는 실력자였습니다. 특히 원 황실은 고려 출신 환관들을 중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들은 고되게 정치적 역학을 익히며 실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만지라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권력을 얻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단지 능력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니라 황제와 무두의 인물들을 정확히 판단하, 고 배치하는 감각을 통해 공고히 다져졌습니다. 그런 동만지라의 눈에 어느 날 고려에서 온 젊은 궁녀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조차 뚜렷하지 않던 기씨. 하지만 그는 그녀를 단번에 궁중 깊숙한 곳으로 끌어올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원나라 황실은 수많은 궁녀가 있었으나 황제 바로 곁에서 시중을 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선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동만질에게는 그러한 인사를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고 그는 기씨에게서 묘한 자질을 읽어낸 듯 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궁정 생활은 외모만으로 버틸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고려 출신 환관이 원나라에서 인사권을 장악했다는 사실은 당시 고려인들이 처해 있던 복잡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제국의 중심에서 타국의 권력에 봉사해야 했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새로운 지위를 쌓아 올렸습니다. 동만지라는 바로 그런 모순적인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틀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동시에 고려인이었으며 같은 출신의 여인을 황실로 데려오는 데에도 어떤 연민 혹은 계산이 섞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기씨를 선택한 것은 단지 그녀를 궁녀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황실의 중요한 자리에는 황제의 시선을 끄는, 동시에 충성심과 품격을 갖춘 여인이 필요했습니다. 동만지라는 기씨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녀가 황제를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생겼음을 뜻했습니다. 평범한 궁녀로 시작해 제국의 황제를 가까이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 그것은 일개 궁녀에게는 결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기씨가 이러한 흐름을 명확히 이해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고 자신을 주목하는 동만지라의 결정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로 당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동만지라라는 고려 출신 환관의 선택은 훗날 원나라의 권력 지형을 뒤흔들 인물의 운명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기씨가 황실에서 맡게 된 첫 임무는 황제 해종 곁에서 차를 내고 시중을 드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역할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는 수많은 궁녀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황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는 곳,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된 공간. 기씨는 그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올리는 손길은 섬세했고 눈빛은 복잡한 궁중의 분위기를 즉각 파악하려는 듯 신중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말 없는 침착함은 오히려 황제의 주변 사람들이 쉽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해종은 처음엔 그녀를 여느 궁녀와 다를 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선은 자꾸만 기씨에게 머물렀습니다. 우연히 마주한 눈빛 속에서 드러난 맑은 기품, 서두르지 않는 말투,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 있으면서도 상황을 정확히 읽는 태도는 그에게 낯설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그녀에게 차를 건네받을 때면 단지 따뜻한 차의 향뿐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외모 역시 해종의 마음을 흔든 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사료에 남겨진 묘사처럼 살구빛 얼굴, 버드나무처럼 가느다란 허리. 이는 당시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던 고유한 방식이었고 기씨는 그러한 묘사에 부합할 만큼 출중한 외모를 지녔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매력은 그 외모 뒤에 감춰진 성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해종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그녀가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지혜롭고 깊이 있는 사람이란 걸 조금씩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경솔하게 나서지 않았지만 질문을 받으면 또렷하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 속에는 자신의 처지를 아는 겸손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명석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씨에게도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황제의 시선이 머물 때면 그녀 역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물결이 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려를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아가는 불안한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눈길을 받는다는 것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감정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인지 스스로도 분명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실은 작은 마음의 흔들림조차 숨기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해종의 눈빛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고 이 변화는 곧 궁중 곳곳의 조용한 소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씨의 인생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해종의 마음이 기씨에게 기울어가는 사이
또 다른 한 사람의 시선에는 점점 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종의 정실 황후 타나시리였습니다. 명문 가문의 딸로 태어나 자격과 권세를 모두 갖춘 그녀는 남편의 곁에 새로 들어온 궁녀가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해종의 눈길이 기씨 쪽으로 더 자주 머무는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타나시리는 그 사실을 견딜 수 없는 모욕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황후의 자리는 곧 가문의 위상과도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녀의 질투는 단순한 감정적 분노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타나시리는 궁중 깊은 곳에서 기씨를 불러세워 모진 매질을 가했습니다. 채찍이 허공을 가르고 피부에 닿는 날카로운 소리와 통증,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타나시리가 기씨의 몸을 불로 지졌다는 끔찍한 내용도 남아있습니다. 권세가 넘치는 명문가 황후가 미천한 궁녀를 향해 행사한 이 가혹한 잔혹함은 당시 궁정에서 벌어지던 권력의 기울기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해종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타나시리의 가문은 당시 원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신으로 군림하던 집안이었고 황실의 요직 역시 그녀의 오라비들과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해종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그녀 뒤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라 하더라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던 시대, 해종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싶어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력함은 기씨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그녀의 마음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복잡한 감정이 쌓여갔을 것입니다. 궁녀의 신분으로서 황제의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달콤한 축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씨가 마주한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타나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존재였고 그 사실은 그녀의 삶을 끊임없는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절망의 순간들이 훗날 그녀의 선택과 행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씨는 타나시리의 폭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작은 결심을 다져갔을 것입니다. 궁녀로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억압을 넘어설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결심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비극적 대립은 곧 원황실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기씨를 짓누르던 폭력과 공포의 원천이었던 타나시리의 이름은 어느 해 챈 35년을 기점으로 궁중에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오라비들이 반란에 가까운 역모를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타나시리의 가문은 원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압도적 권력을 행사해온 명문이었습니다. 황후의 자리는 그 가문의 위상을 상징했고 그녀의 오라비들은 황실 요직을 장악하며 해종을 사실상 감시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의 무게는 시간이 흐르며 제국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종은 황제였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상당 부분은 타나시리의 가문이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마음대로 사람을 기용할 수 없고 조정의 방향마저 권신들에 의해 제어되는 상황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던 중 해종은 타나시리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유력한 일파를 중용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황제의 권위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타나시리의 오라비들에게는 곧바로 자신들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경고처럼 읽혔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모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해종을 몰아내고 다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오히려 황제의 대응에 의해 철저히 진압된 것입니다. 이 역모 사건은 타나시리 가문의 몰락을 초래했고 그 결과 타나시리의 오라비들은 모두 엄벌을 받았습니다.
권세의 중심에서 제국을 좌지우지하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여파는 타나시리에게도 곧바로 닥쳤습니다. 가문이 영모의 책임을 쓰러뜨리며 무너진 이상 황후로서의 그녀는 더는 황실의 보호막을 지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타나시리는 독살이라는 비극적 방식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기록은 이 사실을 가볍게 적어두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보복과 권력 재편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기씨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 스친 감정은 단순한 해방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던 타나시리의 존재는 사라졌지만 그 뒤에 남은 궁정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누군가가 사라지는 순간은 곧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기씨 역시 이 변화를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황제 총애를 받는 존재로 조정의 시선에 놓여 있었고 타나시리의 가문이 무너진 자리는 새로운 권력 다툼의 무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잔혹하게 억눌러 온 제일 큰 그림자가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곧 기씨의 운명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올릴 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축복인지 또 다른 시련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타나시리의 몰락 이후 원나라 궁정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균열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황후가 사라진 빈자리는 그 자체로 거대한 정치적 공백이었고 황실과 조정의 눈빛은 자연스럽게 해종의 다음 선택을 향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종은 전례를 깨뜨리는 발언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내놓습니다. 고려 출신의 궁녀 기씨를 새로운 황후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궁정 전체를 뒤흔들 만한 파격적인 조치였고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해종의 의중을 두고 여러 경우의 수를 논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 깊은 자리에는 기씨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폭력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궁중의 소란과 시선을 견디며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젊은 여인에 대해 그는 오랫동안 호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해종의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나시리의 가문이 몰락하며 명문 가문에 기댄 혼인의 위험성을 그는 누구보다 깊이 체감했습니다. 다시 강력한 귀족 가문과 혼인을 맺는다면 황제의 권위는 또다시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씨는 그런 의미에서 해종에게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고려 출신 궁녀였고 어떤 몽골 귀족 가문과도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황후로 세운다는 것은 곧 황제의 권위를 제약하는 외부 세력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귀족 가문이 아닌 황제의 의지를 두겠다는 선언이자 황권을 회복하려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씨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타나시리의 폭력과 조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억눌렀던 감정들, 황제의 시선을 받으며 조금씩 움터오던 불안한 기쁨, 그리고 이제 황후라는 자리가 현실의 문턱에 다가왔다는 사실이 주는 두려움까지 그녀는 자신이 단지 아름다움이나 총애를 넘어 제국의 권력 구조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궁정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정 곳곳에서는 고려 출신의 궁녀가 황후가 될 수 없다는 비난과 경계의 목소리가 일어났고 이는 곧 새로운 저항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해종의 선언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제국 전체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씨의 운명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맞이한 이 새로운 길은 구원의 문인지 혹은 더 깊은 경랑의 시작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씨의 앞에 놓인 길은 결코 곧게 뻗어 있지 않았습니다. 해종이 직접 황후로 세우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궁정은 즉시 요동쳤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은 당시 원나라 조정을 쥐락펴락하던 권신 바얀이었습니다. 바얀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황실의 실질적 권력을 장악해온 명문 가문 출신으로 몽골 제국의 전통적 혼인관과 혈통 질서를 누구보다 엄격히 지키고자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기씨는 황후가 되어서는 안 될 존재였으며 그 이유는 단 하나, 출신 때문이었습니다. 원나라 황실은 대대로 몽골 귀족 가문 사이에서 황후를 배출해 왔습니다. 황제 정실 황후는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권력과 가문의 연합을 의미하는 자리였습니다. 황후의 가문이 곧 황제의 정치적 기반이자 방패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야는 바로 이 전통을 내세워 기씨의 책봉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대대로 제국을 지탱해 온 명문 귀족 가문이 아닌 자는 황후가 될 수 없다. 기씨의 지혜나 품성은 그에게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고려 출신이며 배경과 가문이 미천하다는 사실만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조정은 바얀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대신 몽골의 고귀한 귀족 가문 출신 여인이 새로운 황후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려서부터 황후가 될 교육을 받았고 가문의 명성 역시 전통 있는 몽골 혈통에 깊이 뿌리내린 인물이었습니다. 기씨는 이제 다시 궁정의 뒤편으로 밀려났습니다. 한번 손이 닿을 듯 가까이 왔던 황후라는 자리는 다시 아득한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기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해종의 사랑이 분명했다 해도 제국의 질서 앞에서 그녀는 여전히 미천한 출신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정의 시선은 차갑고 경계로 가득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녀가 황후 자리를 넘본다는 사실 자체를 불경이라 여겼습니다. 기씨가 홀로 견뎌내야 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좌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서겠다는 묵직한 결심이었을까요? 조용한 궁정의 복도, 황제의 곁에서 보이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불안과 고요가 뒤섞인 채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좌절은 그녀의 삶을 전혀 다른 장면으로 이끄는 전조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씨가 다시 부상하는 순간은 지금 이 고요한 후퇴 뒤에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황후가 자리를 차지한 뒤에도 기씨의 운명은 뜻밖의 반전으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전의 중심에는 한 아이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나라 궁정에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인 소식이 퍼졌습니다. 해종의 첫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아유르시리다라.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이는 바로 기씨였습니다. 몽골의 귀족 가문이 새 황후를 배출했음에도 황제의 첫 아들을 낳은 이는 고려에서 온 궁녀 출신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 조정의 공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비록 황후의 자리는 다른 여인이 차지했지만 황제의 첫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기씨의 입지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확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원나라 황실에서 후계자 문제는 모든 권력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기씨는 이제 단순한 총애의 대상이 아니라 황실 계승 구도에 깊숙이 연결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황제 해종에게 아유르시리다라의 탄생은 더욱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당시 황실에는 이미 황태자로 지목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종의 아들, 즉 해종의 사촌인 엘투구스였습니다. 엘투구스가 황태자로 확정될 경우 해종의 황권은 약해질 가능성이 컸고 경우에 따라 그의 목숨조차 위태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씨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해종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숨구멍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세울 수 있는 정당한 명분을 얻었고, 기씨 또한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정치적 의미를 가진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씨는 이 모든 변화를 누구보다 신중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궁정에서 누군가의 총애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아유르시리다라의 탄생은 기씨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첫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그녀를 보호막으로 감싸주는 동시에 또 다른 세력들의 질투와 견제를 불러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기씨는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주변부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고도 강인하게 삶을 이어오던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국의 권력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연약한 생명 하나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탄생이 기씨뿐 아니라 원나라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아무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유르시리다라의 탄생 이후 몇 해가 흐르자 궁정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랫동안 원나라 조정을 장악해온 권신 바얀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해종은 바얀의 지나친 전횡을 오랫동안 견뎌왔지만 아들의 존재가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황권을 되찾아야만 아유르시리다라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종은 자신의 주변에 남아있던 다른 정치 세력을 규합하여 바얀을 실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바얀이 물러난 순간 기씨를 가로막던 가장 큰 장벽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변화는 곧바로 기씨의 운명을 다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해종은 기씨를 제2황후로 책봉하기로 결심했고, 이는 기존 황후가 그대로 있던 상황에서도 가능했던 조치였습니다. 원나라 황실에서는 황후를 여러 명 둘 수 있었고, 그 안에서도 제1황후와 제2황후 사이의 권세 차이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종은 기씨가 단순히 형식적인 명칭만 가진 여인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씨에게 실질적인 권력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더욱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정지정이라 불리는 막대한 재정권이었습니다. 자정은 황후 개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독립된 기구로 거기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따랐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당시 황후들은 대부분 명문가 출신으로 혼수와 개인 자산을 풍족하게 지니고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자연히 그들이 가져온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했고 자정은 바로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출신 궁녀였던 기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황후가 되기 전까지 자신의 가문이 가진 재산이나 인적 기반을 가지고 입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혼수도 치종을 맡은 노비들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해종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던 황태후의 재산, 거대한 자금과 방대한 관리 체계를 통째로 기씨에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기씨에게 단순한 재정권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제 그녀는 명문 몽골 가문의 후광을 지닌 제1황후와 맞설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궁정은 이 변화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부는 조용히 기씨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일부는 불안과 경계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려 출신 궁녀였던 여인이 이제 황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손에 쥔 파워풀한 세력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기씨 역시 이 흐름을 누구보다 뚜렷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고 황실의 복도에서 마주치는 신하들의 눈빛 또한 미묘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항상 새로운 문제를 동반합니다. 기씨가 황후의 이름과 막강한 재정권을 얻었음에도 조정은 그를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후가 되었다고 해서 그녀의 출신에 대한 적대와 편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커질수록 새로운 반발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기 씨는 이제 황실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만 그만큼 더 커다란 폭풍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 씨가 제2황후로 책봉되고 막강한 자정의 재정권까지 손에 쥐게 되자 궁정은 더욱 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녀는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정 곳곳에서 기 씨를 향한 보이지 않는 반발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명문 귀족 가문 출신도 아니고 고려에서 온 궁녀 출신 여인이 황후의 지위와 강력한 재정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국의 오래된 질서를 위협하는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반발은 한 번의 상소문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삼 48년 조정의 신하들은 충격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기 씨를 황후에서 강등하라. 이유는 황당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지진과 홍수, 도적대의 소란, 제국을 뒤흔든 불행들이 모두 기황후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천재지변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던 방식은 흔한 일이었지만 이 상소는 명백히 기 씨의 출신을 문제 삼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천한 신분에서 황후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조정의 집단적인 위기의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소는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기 씨가 황후에서 비페이로 강등된다면 그 영향은 단순히 그녀의 지위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 아유르시리다라의 왕위 계승 가능성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황민국의 원칙상 황후의 아들이 황태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황후가 아닌 비의 아들은 언제든지 후계 구도에서 밀려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선 기 씨에게 이것은 곧 모든 성취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기 씨는 조정에서 밀려드는 찬반의 기류 속에서 자신이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정치적 존재로서 평가받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황후가 된 것은 해종의 애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제국의 권력 구조에 균열을 만들고 귀족 가문들의 세력 균형을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공격은 곧 해종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황실 내부에서 자연스레 생겨나는 갈등과 긴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 씨의 아들 아유르시리다라의 황태자 책봉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지연이 아니라 그녀의 출신과 지위를 문제 삼는 이들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황태자가 되지 못한다면 기 씨가 황후가 된 의미는 절반 이상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뤄진 시간들은 곧 조정 내부의 긴장을 더욱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 씨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결국 원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 되는지는 곧 이어질 이야기의 중심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녀를 향한 격렬한 반대와 위협 속에서도 기 씨의 발걸음은 다시 한번 제국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